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이 장소가 저희 그 대표가 높은 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모시는 접견실입니다. 예, 그래도 이주호 앵커가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높은 분입니다. 아, 제가 먼저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놓쳤다. 자, 어쨌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권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한국형 차량 공유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형. 예, 근데 그 한국형이라는 형용사가 네. 원래 그 뒤에 거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좀 나쁘게 한국형 OS 그러면 OS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네네.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좀 한국형 인공지능 그러면 인공지능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형 차량 공유 플랫폼도 차량 공유 플랫폼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한국형 잠깐만 일단요. 한국형 차량 공유 플랫폼을 누가 무엇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우버 있잖아요, 우버. 네. 그냥 이렇게 부르면은 일반 개인이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 이게 한국말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쓰는 말로는 보통 카풀이라고 보통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 이걸 하려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내놨다가 택시 아이들하고 대판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네. 그리고 1차전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타다가 나는 렌트카인데요? 그러면서 네네. 그래서 나는 렌트카에다가 기사를 제공해 주는 것 뿐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2차 대전을 이제 타다하고 치렀잖아요. 네. 그리고서 국토부가 뭐 진심으로 고민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은 뭐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인데 한국형이네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것이 논쟁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차량 공유 서비스인가 보다라고 해서 기대를 하게 됐던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현대차가 서울 개인 택시 조합에다가 네. 전기차를 납품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슬쩍 알아봤어요. 네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택시 서비스 혁신 방안이 네. 의미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생각하던 차량 공유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예, 예. 그래도 이번에 내놓은 택시 혁신 방안, 예, 예. 택시 혁신 방안은 그 방안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더라.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뭐 네. 저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면허를 조금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의 면허를 좀 새로 만들어주는 게 있고, 네네. 뭐 거기에 나온 거 중에 뭐 강행 사업의 뭐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게 있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가맹 사업이에요. 가맹 사업. 예. 근데 가맹 사업이라는 게 원래 있긴 있는데 네. 약간 좀 유명무실한 게 있어요. 택시의 가맹 사업. 예. 네. 그럼 가맹 사업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가맹 사업이면은 영어로 하면 뭐죠?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아, 택시가 프랜차이즈다.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식당하고 네. 프랜차이즈 식당의 차이. 그러니까 유럽에 갔는데 네. 우리가 프랑스 음식의 고장 프랑스에 가서 네. 굳이 맥도날드를 간단 말이야. 일정하니까. 그쵸. 어디 가나 일정하니까. 일반 수제 햄버거 집도 잘할 수는 있지만 네. 더 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택시기사 아저씨들 중에도 친절한 분이 있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친절한지를 몰라. 그 불확실성이 있죠. 그렇죠? 확실히. 네. 그리고 택시 아저씨 입장에서는 네. 나는 정말 이런 비판을 받는 게 싫어서 네. 정말 성심성의껏 고객을 모시는데 네. 항상 욕먹어. 아, 선입견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사고를 치면 네. 이게 내가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프랜차이즈라는 걸 하게 되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점이죠. 네네. 본점 입장에서는 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서비스 퀄리티를 보장을 해야 자기의 브랜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브랜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진짜 좀 게으르고 네. 뭐 좀 지저분하고 네. 이런 사람이 음식집을 하더라도 가서 막 가르치고 그렇죠. 뭐 인테리어도 새로 바꿔주고 네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 요리를 못해.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최적화하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네. 뭔가 이렇게 재료를 다 재료를 갖다 제공하고, 주고 네. 레시피를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택시는 전형적으로 가맹되지 관리되지 않는 조직이에요. 법인 택시가 있긴 하죠. 아무리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네. 우리가 법인 택시 간의 차이를 모르잖아요. 개인과 법인 차이는 전혀 못 느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설사 그 법인 택시가 우리가 되게 관리를 잘 해. 네. 관리를 잘한다 한들 이 법인과 저 법인 자체도 구분이 안 돼요. 구분도 안 되고 그런 택시 차이에서 그 법인명이 써 있긴 하지만 네네. 그거를 보지도 않을 뿐더러
택시가 오는데 저 법인 택시니까 내가 타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가맹 사업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개인 택시는 더더욱. 네. 근데 여기에 플랫폼이라는 게 얹어지면 내가 차량을 호출한단 말이에요. 네. 호출을 해갖고 딱 누르면은 좋은 브랜드의 택시를 호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딱 열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고 저는 이 브랜드의 택시를 부르고 싶어요라고 찍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냥 카카오 브랜드를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타다를 타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요. 1차적으로 일단 깨끗하고 음. 기사님이 말을 안 걸고 물론 차량이 크다는 것도 장점은 있지만 네네. 꼭 차량이 크다는 이유로 타다를 이용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럼 타다가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타다에서 뭐 하다가 뭐 내가 막 항의 글을 막 올려요. 네네. 뭐 내가 무슨 뭐를 언제 뭐를 탔는데 이 음. 기사님이 되게 지저분하고 먹어서 담배 피고 막 나한테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한다. 네네. 이러면은 타다에서 그 기사에게 페널티를 주죠. 네. 그런 것처럼 브랜드화, 가맹화가 되면은 뭔가 서비스 퀄리티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게 IACT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은 매칭을 시켜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기존의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와도 크게 상관은 없어지게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면허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 시장에 진입이 돼서 공급 과잉이 일어난다. 이런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생 방안으로 내놓은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지를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상상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중에 직영이 있어. 네, 그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고 네, 그리고 가맹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가맹은 이제 일반 사업자인데 여기에 가맹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택시로 치자. 네, 그러면은 카카오가 최근에 택시 법인을 인수하고 있어요. 네, 그럼 거기는 직영이에요. 그렇죠. 자기 직원들이고 네네, 성과급이라든지 임금 체계도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진짜 뭐 사장님들의 평점이 좋다. 이러면 이 사람은 성과급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주기적인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네, 그리고 좀 더 특화를 해볼게요. 좀 더 특화를 해보면은 마카롱 택시라는 것도 있어요. 마카롱 택시요. 최근에 나온 서비스인데 네, 여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조 앵커의 장인어른이 네, 몸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요. 네. 어떻게 그럼 해야 돼요? 연차 내야죠. 연차 내야 되잖아요. 물론 어르신들이 정정하시고 되게 정신이 맑으시고 이러면 상관이 좀 덜한데 네네. 이게 좀 약간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네. 뭐 휠체어를 타셔야 된다거나 음. 아니면은 약간 좀 이렇게 그 서류 절차 같은 걸 좀 도와드려야 된다거나 네네. 할 경우에는 연차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병원 서비스에 특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사님을 딱 호출을 하면 그 서비스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기사님이 직접 집 앞으로 가서 예. 어르신 저희 아버지를 예, 예. 아버지를 모시고 차에 이제 태우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병원 가서 뭐 병원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죠. 최소한 가서 접수해서 어디서 대기해서 어떻게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까지 알려주는 네네. 인적 서비스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택시라는 것은 지금 그 요금에 대한 권한을 예. 국가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부가적인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뭔가의 그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거나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혁신 상생 방향으로 나왔던 얘기가 네, 그런 가맹 사업자들이 뭔가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했을 때 요금 체계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예. 거예요. 지금도 그 웨이고 택시라고 있잖아요. 네네. 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웨이고 택시도 일종의 브랜드 택시인데 네, 얘는 승차 거부가 없어요. 네, 승차 거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누르면 바로 잡히긴 잡혀요. 네, 그러니까 전체 차량이 모두 운행 중이라 안 잡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네. 웨이고 택시는 잡히긴 잡힙니다. 네. 근데 물론 이 택시가 많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좀 멀리서 올 수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 10분 있다 옵니다. 네, 이렇게 오긴 오는데 어쨌든 얘는 승차 거부를 안 해요. 네, 그러면은 승차 거부를 안 한다는 이유로 그거를 누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웨이고 택시가 굉장히 많아진다. 네, 그럼 대기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끌렸던 국공립 유치원 가면은 네네. 통원 버스가 없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애들을 어떻게 아침마다 누군가가 등원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혹은 이제 유치원 끝나고 학원까지는 그래도 좀 데려다 줘야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학원에서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학원도 학원 차가 운행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죠. 학원 차가 운행이 안 되면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의 어떤 등원에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네. 근데 만들었을 때 우리가 택시 아저씨 불러갖고 하기가
좀 불안하단 말이야. 아까는 그렇죠. 예. 그렇죠. 모르는 분이니까. 예. 네. 그러면 그런 서비스의 교육을 받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사람을 고정적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어떤 서비스를 브랜드 차원에서 구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운송 서비스라는 게 우린 지금까지는 네. 어딘가 지금 내가 출발점에서 목표점까지 가는 거를 운송 서비스라고 불렀어요. 그것만 운송 서비스죠. 근데 목적이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그럼요. 다 저희가 그게 목적으로 가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서 부가적인 서비스가 더해졌을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 진짜 정말 작은 거잖아요. 네. 어르신을 모시고 접수를 도와드리는 이 작은 거 하나지만 그걸 위해서 가족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얼마까지 더 낼 수 있습니까? 연차의 비용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하루 일당 연차가 그렇게 비싸요? 2주에 그 한 번 뛰면 한 50만 원씩 벌잖아요. 어쨌든 저는 제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까지는 아니지만 그 부가가치 한 절반 정도 되는 비용까지는 그래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택시 아저씨 입장에서는 운행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뭐 왕복해봐야 뭐 모셔다 드리고 접수해드리고 하면 한 2, 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2, 30분의 시간을 해서 10,000원이나 15,000원, 뭐 2만 원 정도의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운송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느냐는 사실 창의성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돼요. 그러네요. 이제는 운송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면 낼수록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 그쵸. 이번 방안을 통해서.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전에 택시라는 면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면 네.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약간 풀어줌으로 인해서 뭔가 택시 회사들도 더 이제 원해요. 언제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제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택시 회사가 그 브랜드와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뭐 택시 개인이 가맹을 맺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플랫폼 회사가 직접 법인을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 가맹을 모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서비스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어때요? 좀 그런 서비스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게 들렸어요. 특히 이제 아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은 그래도 여러 학원이나 뭐 태권도 학원, 수영 학원, 영어 학원 이런 데서 본인들의 차량을 갖고 그 아이들을 픽업해주는 서비스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영세한 그럼 학원 그 선생님 뭐라고 해요? 학원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요? 보통은 태권도 사범님들이 그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영세하신 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이런 걸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좀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까지 이런 운송 서비스가 사업화 된다는 점도 되게 긍정적인 걸로 보이고 좀 원래 좋은 거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적게 돈 버시던 분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 생긴다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물론 차량 공유라는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 공유 개념은 지금 잠시 잊어져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서 부가 수익이 생다는 거는 지금 유상 운송으로 인해서 이 정도 지불하는 거에 뭔가 돈이 더 들어온다는 거니까 네네. 이거를 쉐어할 수 있는 영역도 많아지는 그렇죠. 거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택시값 올린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 외에 지불을 해야 되는 다른 비용, 네네. 예를 들면 연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니 라이딩을 해야 된다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추가적인 돈을 낸다는 건 네네. 충분히 낼 수 가능하죠. 있다는 네네.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도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일단 지금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이 네. 한 5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전국에 한 25만 대 정도의 택시 면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5만 대 정도가 서울 개인 택시 조합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지금 플랫폼 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 사업자를 모집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한계라고 보는데 네. 지금 얘네가 5만 명이라는 엄청난 네. 그 규모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플랫폼 애들을 부르는 거야. 아, 너희 우리 차로 이용 한번 해볼래? 이렇게. 아, 우리 차 많은데 혹시 플랫폼 괜찮은 것 좀 있어요? 네네. 거기 저 T 잠깐 와봐. 네네. 저 카카오 잠깐 와봐. 네. 뭐 할 거야? 그렇게까지 갑질을 한다는 건 아니고 네네. 어쨌든 여러 개 사업자들과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얘기로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한 5,000대 정도씩
뭐 카카오에 한 5,000대, 뭐 티에 한 5,000대, 뭐 네. 마카롱에 5,000대,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아까 약간 한계라고 보인다는 이유가 네. 이게 초기에는 반대쪽.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네. 근데 해보니까 야 카카오가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소비자들 보기에는 카카오가 뭐 더 빨리 잡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서비스가 더 좋던데, 네. 아니면은 여기서 더 심한 거는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들이 많이 하는 건데 네. 돈을 풀어요. 아, 왕창. 네네. 그리고 일단 네. 운전기사한테는 더 주고 네. 소비자들한테는 안 받고 네. 돈 쫙 풀어가지고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면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원해. 네. 기사들도 원해. 네. 그래서 플랫폼을 먹는 방식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판이 열리고 있는데 뭔가 구획 정리를 해서 좀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네. 근데 이 판이 열리고 나면 정말 그 이른바 전쟁이죠. 치킨 게임이 벌어지게 될 거고,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서울조합에서 지금은 이제 서울조합이 갑이죠. 네네. 뭐 할 건데요? 한 5,000대 좀 가입해 볼까요? 뭐 이런 네, 식이지만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든지 티라든지 아니면 마카롱이라든지 이런 애가 정말 서비스를 너무 잘 해가지고 정말 그 기사들에게 추가 수익을 주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좀 더 편리한 서비스 그리고 좀 더 저렴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다. 시장을 지배하는 순간 택시 회사들이 종속되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그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돈도 좀 벌고 했다. 네네. 그럼 택시 법인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쵸. 어떤 네. 벤치마크를 해주고 그리고 가맹 사업주를 모집하고 이런 식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서 여기서 또 멈추면 또 발칙한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 있어요? 우리 네. 또 투머치 인포메이션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또 카메거진에 항상 얘기하는 어디 가서 5분 정도는 아는 척할 수 있는. 저희 집에 잘 못 나와서. 아무튼 예. 그럼 여기서 자동차 회사는 뭘 해야 되느냐? 공급이요. 그냥 차량 공급 뭐를 차 진짜 파는 뭐 해야 거죠.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조합에다가 현대차가 3,000대의 전기 택시를 납품을 하기로 했어요. 네네. 근데 뭐 그러니까요. 택시 회사에다 택시 파는 거랑 뭐가 달라? 네네. 그럼 뭐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현대차에서도 되게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게 네. 우리 플랫폼 사업 진출하는 거 아니다. 네. 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게 1번 네. 차량 공유 서비스에 진출한다 그러면은 택시 회사와 척을 지기 때문에 아, 그쵸. 네네. 택시를 팔아야 되는 현대차 입장에선 절대 차량 공유 플랫폼에 진출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럼 현대차가 지금 해외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네. 동남아의 최대 그 차량 공유 플랫폼 그래. 네. 그랩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오닉 전기 택시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인도의 올라 네. 거기에도 전기차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뭐야? 전기차 팔려고 그거 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 몇 천억씩 돈을 투자하고. 돈 주면서 판다고. 그러니까 네. 이상하잖아요. 네. 일단은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차량 공유 플랫폼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운행 데이터라든지 IT와 접목을 시켰을 때 자동차 회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태핑을 할 수 있는 기회 단계가 필요하긴 해요. 네. 아예 진출을 할 수도 있죠. 네. 아예 진출을 한 경우가 정말 파격적이지 않아요. 이제 글로벌하게 네, 보면.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은 어떤 거냐면은 차량 공유 플랫폼이라는 것이 개도국에서 네. 이게 뭐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차가 많을 때는 네. 그냥 뭐 네 차 타고 내 차 타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그걸 운행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어떡하죠? 뭐 리스? 리스죠. 네. 그거예요. 아, 월세 내면서 거기서 수익 더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식의.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차량 공유 플랫폼이 직접 차를 매입할 수도 있고. 아, 네네. 근데 차량 공유 플랫폼 입장에서 택시 그 차 운행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쵸. 네.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야 차는 자동차 회사가 해라. 그럼 자동차 회사는 차를 뭐 리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얻는다거나 임대식 같은 거. 아니면 그 리스로 해서 뭐 이렇게 뭐 리스료를 받아갖고 하는 것도 차 회사 입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그쵸, 모델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유지보수. 네. 유지보수 비용이 꽤 짭짤한 자동차 회사의 그 수익원인 거 아시죠? 아, 그쵸. AS. AS.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차량 공유 플랫폼의 진입 장벽도 예전에는 뭐 차량 공유 플랫폼도 이제 우버 같은 모델이 있는가 하면 네네. 아니면 차를 직접 소유함으로써 운전기사들을 여기다가 우리가 택시 회사처럼 운행을 하는 데도 있는 거고 네네. 택시 회사가 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리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차를 리스를 해준 다음에 이 사람은 택시 기사가 아니야. 네네. 그냥 이거를 직접적으로 업으로 이걸 삼으려는 사람이 아닌데 네. 리스를 해주는 대신 네가 이거를 몇 명을 태우면 리스료의 몇 프로 깎아주겠다. 진짜 다양해지네. 라는 서비스도 할 수 있는 네네. 거예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서비스까지. 그쵸. 전 세계 어디선가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차 회사가
진짜 차량 공유 플랫폼을 가져야 하느냐, 네. 아니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와 협업을 해서 가느냐. 근데 협업을 하는 방식이 차량을 파는 방식, 뭐 리스 방식, 아니면 일반 고객한테 리스를 해주고 차량 공유 플랫폼을 연결해주는 방식이 있을 네네. 수 있는 거고. 이게 어떤 게 대세가 되고 정설이 될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네. 정말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시대를 대비해서 차량 공유 플랫폼을 가지고 차량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서 택시 회사를 하겠다라는 네네. 모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들을 네. 이용해서 이거를 주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로 업체가 가져갈 될 수 수 있는 있는 거고. 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처음에 시작은 이제 어떤 운송 서비스가 추가로 가능할 것이냐 네네.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의 진화와 자동차 산업의 어떤 매개로 인해서 뭔가 다른 모습들이 생겨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더 아까 유상 운송에서는 사람만 네. 했잖아요. 네. 물류는 왜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물류도 되죠. 네. 아, 그냥- 근데 물류는 이미 시스템이라는 게 다 존재하잖아요. 이왕 가는 김에 싸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예를 들어 택배 아저씨를 굳이 부를 필요 없이 네네. 이게 매칭이 정말 수월하게 된다면, 네. 아니 뭐 택시 아저씨가 어디 약간 물류가 여기서 택배가 여기서 가지고 왔는데 네네. 때마침 손님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손님이 매칭이 됐네. 네네. 그러면 택시 아저씨가 그거 가져가서 가는 김에 갖다 주고 네. 또 거기서 그냥 택배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이게 규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당장은 뭐 그게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류 면허 따로 있고 네네, 운송 면허가 그쵸.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네. 이런 식의 서비스들의 진화가 결국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로 나타나게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단순하게 일반인의 어떤 유상 운송이 안 되네 이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해지고 있구나. 네네. 우리의 어떤 생활 안에서 모빌리티라는 게 이렇게 진화하고 있구나. 여기에 맞춰서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구나. 네.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이 참 그 변하는 과정을 제 경험상을 뒤돌아보면요. 처음에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뭔가가 생긴대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하는데 결국 나한테 다가오는 건 없어. 그래서 살짝 잊혀지고 예, 예.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한 5년이고 6년이고 10년이고 지나다 보면 어느샌가 그때 상상했던 그거를 진짜 그 세상에 저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차량 공유 오늘 말씀해 주셨던 공유 서비스는 아니지만 어떤 택시 사업의 이제 혁신적인 방안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시점은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조만간 우리는 언젠가 이걸 되게 당연시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뭐 일단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부작용 이건 아직은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좀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상상의 나를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